제 전부예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새벽 4시 터미널에서 마주한 낯선 노인. 그녀는 단지 버스비와 병원비를 빌려줬을 뿐인데 며칠 뒤 그 여자의 인생 앞에 믿지 못할 일이 기작되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는 곳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그곳으로 복이 가득할 거예요. 서울 변두리 오래된 빌라, 옥상, 허름한 옥탑방 한 칸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죠. 얇은 이불 아래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콜록, 콜록. 박서진은 전기장판 온도를 조금 더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머릿속을 스쳤기 때문이었죠. 할머니, 물 좀 드실래요? 철진한 장롱만 겨우 들어가는 방 한쪽, 싱크대 옆 침대 위에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박마림 72. 평생 시장통에서 생선을 팔던 손은 이제 피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차가웠죠. 됐다. 나보다 내가 나 물 마셔라. 얼굴이 반쪽이야, 우리 손녀. 전 괜찮아요. 오늘 밤 근무만 버티면 내일은 낮에 좀 잘 수 있어요. 서진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낮에는 동네 마트 계산대, 밤에는 작은 요양원에서 야간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탁, 탁. 낡은 알람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새벽 3시가 다가오고 있었죠. 침대 옆 서랍을 열자 구겨진 영수증 사이로 병원 영수증이 튀어나왔습니다. 외래 진료비 7만 8천 원 미납, 검사 예약금 20만 원. 그 아래 빨간 글씨로 찍힌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납 씨 예약 취소 및 진료 제한. 서진은 살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20만 원만 더 내면 할머니 눈 수술 예약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 쥔 돈은 통장과 현금을 다 합쳐도 53만 원이 전부였죠. 월세 45만 원 할머니 약값 교통비. 머릿속에서 숫자가 빽빽하게 늘어섰습니다. 그때 오래된 휴대폰이 한 번 울렸다가 멈췄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KB국민카드 마이너스 3개월 연속 연체 시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제 더는 미룰 곳도 없네. 하지만 서진은 일부러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지금 눈앞에 중요한 건 카드사도 집주인도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었죠. 할머니, 오늘 새벽에 병원 들렀다가 바로 요양원 갈게요. 아침 식사는 반찬가게 김치 사올게요. 됐다니까. 이렇게 사는 것도 죄책감이야, 서진아. 내가 조금만 덜 아팠으면 너 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마림은 습관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있어서 저 덜 외로워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마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서진은 겨우 웃으며 자리를 떨치고 일어났죠. 새벽 4시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아직 하늘은 짙은 남색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대기실에 형광등만 하얗게 켜져 있었죠. 서진은 자동 판매기 커피를 하나 뽑아들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할머니를 모시고 대학병원 안과에 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진료 접수 시간에 맞추려면 이 첫차를 타야 했죠. 에고, 추워라. 그때 멀찍이 서 허리를 굽힌 채 서성이는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색 코트는 해져 있었고 구두 뒤축은 닳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가죽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죠. 노인은 매표소 앞을 서성이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일어나길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어디 많이 아픈가? 서진은 모른 척 커피만 들이켰습니다. 세상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10살 무렵 부모가 조금만 더 벌어보겠다며 지인의 제안을 믿고 보증을 섰다가 하루아침에 집과 공장을 다 잃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술에 취해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너무 믿지 마라, 서진아. 세상은 생각보다 더 차갑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과로와 스트레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말은 서진의 마음에 깊게 박힌 목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 저 사람도 결국 내게서 뭔가를 가져가겠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 낡은 코트의 노인이 어느새 서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60 중반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검푸른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죠. 아가씨, 정말 죄송한데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반사적으로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시골에 있는 아내가 오늘 수술을 받는데 지금 바로 출발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못 맞춘다고 합니다. 노인은 숨을 한번 몰아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터미널 근처를 샅샅이 뒤졌는데도 지갑이 안 보여요. 경찰서에 가자니 첫 차를 놓칠 것 같고요. 노인의 손등에 식은땀이 글썽이듯 맺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무의식적으로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손이 떠올랐습니다. 공장에서 밤새 미싱을 돌리던 굵고 거친 손. 그래서 아가씨, 왕복 차비랑 병원에서 필요한 입원비 일부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일주일 안에 꼭 갚겠습니다. 정 힘드시면 여기 연락처라도. 노인은 가방 속에서 구겨진 명함을 꺼냈습니다. 명함 구석에는 장명호라는 이름과 함께 낯선 재단 이름이 작게 적혀 있었지만 서진은 자세히 읽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내 통장엔 53만 원. 월세 내면 남는 건 8만 원. 거기서 또 얼마를 빌려주라고? 머릿속에서는 숫자가 휙휙 돌아가는데 눈앞의 노인은 계속 같은 자세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손이 참 많이 떨리고 있었죠. 저 사람도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일 텐데 만약 저기가 아빠였다면 누군가 도와줬을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얼마 필요하세요? 서진은 결국 물어보고 말았습니다. 노인의 눈이 잠시 커졌습니다. 기차표 값이랑 병원에서 요구한 선입금까지 한 5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꼭 갚겠습니다.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서진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가진 돈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우리도 위험한데. 근데 저 손이 저 표정이. 서진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머리는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손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방 지퍼를 열고 봉투에 담아왔던 5만 원짜리 지폐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지폐 장수가 줄어들수록 마음 한구석도 같이 비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요. 노인의 손 위에 50만 원이 놓였습니다. 이거 제가 가진 전부예요. 꼭 돌려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저도 곤란해요. 노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더니 천천히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가씨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박서진이요. 박서진 씨. 일주일 뒤 이 번호로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또 하나 꺼내 서진 손에 쥐어주고는 거듭 인사를 하며 매표소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서진의 손에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재단 이름이 적힌 명함 한 장이 남았습니다. 성은재단 이사장 장명호. 재단 이사장? 서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세상에 재단 이사장이 지갑을 잃어버리고 여기 혼자 돌아다니겠어. 그렇게 투덜거리면서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묘하게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미쳤다, 박서진. 근데 잘한 일 같기도 하고. 그때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서울발 대학병원행 셔틀버스, 곧 출발합니다. 서진은 허둥지둥 짐을 챙겼습니다. 할머니 눈만 고칠 수 있다면 다 괜찮아.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방금 건넨 50만 원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을 거라는 것을요.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 외곽에 있는 푸른의 요양원 2층 복도에는 섞여버린 소독약 냄새와 묵은 이불 냄새가 희미하게 떠돌고 있었습니다. 박요양 보호사님, 어르신 세 분 아침 약 아직 안 드셨어요. 원장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날아왔습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원장님. 서진은 허리를 반쯤 접은 자세로 밥상을 치우고 있던 손을 재빨리 멈췄습니다. 밤새 병원에 다녀온 탓에 눈 밑에는 시커먼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죠. 약통을 챙겨 방들을 돌며 어르신들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김선옥 어르신, 혈압약이요. 물 많이 드셔야 해요. 아이고, 서진 양 아니야? 고생이 많다, 고생이 많아. 어르신들의 손이 한 번씩 서진 손을 잡고 지나갔습니다. 그 손이 따뜻해서 서진은 그나마 버틸 힘이 났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 복도에 잠시 정막이 내려앉았을 즈음이었습니다. 갑자기 원장실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원장 최복자 씨가 헐레벌떡 뛰어나왔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래. 창문 쪽으로 달려간 원장을 따라 직원들이 하나둘 창가로 몰려갔습니다. 뭔데요, 원장님? 서진도 고개를 내밀어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요양원 앞 좁은 도로에 검은색 승합차 2대와 운전기사가 딸린 검은 세단 1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먼저 내렸고 그 뒤로 천천히 낯익은 얼굴의 노인이 내려섰습니다. 남색 코트를 벗고 회색 머리를 단정히 넘긴 모습. 단 한 번밖에 보지 못했는데도 서진은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설마. 어머, TV에서 본 것 같은데 누구더라? 차가 장난 아닌데요. 재단 사람들인가? 직원들은 웅성거렸습니다. 1층 출입문이 열리고 양복 남자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 장명호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원장은 황급히 엘리베이터 앞으로 내려가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요양원에는 어쩐 일이? 푸른의 요양원이죠? 반갑습니다. 장명호의 목소리는 새벽 터미널에서 들었던 그 떨리던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딱 떨어지는 발음, 짧지만 예의 바른 인사. 서진은 2층 복도 난간 뒤에 서서 그 광경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장명호, 성은재단 이사장. 설마 진짜였어? 잠시 후 사무실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리고 원장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작은 곳까지 찾아와 주시고 정말 영광입니다. 이사장님. 저희가 재단 신청은 몇 번 넣어봤는데 소식이 없어서.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하러 온 겁니다. 장명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이 요양원에 밤낮으로 어르신들을 돌보는 젊은 요양보호사가 한 명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 어젯밤 제 아내는 수술을 못 받을 뻔했습니다. 원장의 얼굴에 의아함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요양보호사라면 서진 씨? 네, 맞습니다. 박서진 씨 계십니까?
2층 복도에 있던 직원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서진 쪽으로 몰렸습니다. 박 씨, 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야, 너 뭐 했냐? 설마 사고 친 거 아니지? 서진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조심스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서자 장명호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오늘은 노인의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아가씨 아니, 박서진 씨. 서진은 얼떨결에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제 아니, 오늘 새벽에 터미널에서 뵀죠. 지갑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셨던. 네. 덕분에 제 아내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택시비와 병원 선입금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장명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서진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요양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낡은 운동화를 신은 요양보호사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저 별일 아닙니다. 그냥 누구라도 도와줬을 거예요. 아닙니다. 장명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낯선 노인에게 50만 원을 그냥 내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통장에 그게 전부인 사람이라면 더더욱요. 그걸 어떻게? 터미널에서 제 명함을 받았죠? 그 번호로 연락하기 전에 제가 먼저 박서진 씨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장명호는 원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요양원 직원 중에 통장 잔액이 53만 원이었던 사람이 한 명 있더군요. 원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게 우리 서진 씨가 힘든 사정이 좀 있어서. 서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잔액까지 들통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박서진 씨. 부끄러운 건 제가 평생 본 것 중 그런 용기를 거의 못 봤다는 사실입니다. 장명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은재단 이름으로 이 요양원을 공식 지원하는 방안을 가져왔습니다. 시설 개선비와 어르신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서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어제 빌려주신 돈 50만 원, 그리고 제 마음을 조금 보탰습니다. 서진의 손 위에 봉투가 놓였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받아주십시오. 그 돈이 없었으면 제 아내는 지금 병원 침대가 아니라 차가운 복도에 누워 있을지도 모릅니다. 장명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박서진 씨, 혹시 우리 재단에서 어르신들 지원 사업을 함께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사무실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재단이요? 네. 현장 경험이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어르신들 손을 직접 잡아본 사람. 책상 뒤에서 숫자만 보는 사람 말고요. 서진은 얼떨떨했습니다. 저는 학벌도 스펙도 없는데요. 간호조무사 자격증 하나가 전부예요. 괜찮습니다. 현장은 스펙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더군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장명호는 그렇게 말하며 원장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원장님, 이분 당분간은 야간 근무 좀 줄여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교육을 같이 진행하고 싶으니까요. 원장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곧장 환히 웃었습니다. 아이고, 그럼요. 그럼요. 우리 서진 씨 원래부터 성실했어요.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이사장님.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렀습니다. 와, 대박이다. 드라마네, 드라마. 서진은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떼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알 수 없었죠. 봉투 속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감촉, 그리고 재단이라는 단어. 정말 인생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걸까?
하지만 그날 오후 서진은 곧 알게 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쉽게 한 방향으로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튿날 오전 푸른의 요양원 사무실에는 드물게 활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랑 침대 새 걸로 바뀐대. 휠체어도 기부해준대잖아. 이번에 진짜 잘 됐다. 직원들은 재단 지원 소식에 들떠 있었습니다. 원장 최복자도 그동안 찌푸렸던 표정 대신 연신 웃음을 띠고 다녔습니다. 서진 씨, 우리 요양원 효자야, 효자. 이사장님이 얼마나 칭찬을 하시던지. 서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약통을 챙겨 들었습니다. 어제 봉투 안 돈이 얼마나 들어 있었을까. 어젯밤 집에 돌아와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50만 원과 함께 한 장짜리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은재단 지원금, 박마림 의료비 100만 원. 노트 귀퉁이에 볼펜으로 적힌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병원비로 쓰십시오. 장명호. 그걸 보는 순간 서진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눈 수술 안 미뤄도 되겠어요. 그렇게 안도했던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직후 사무실에서 원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서진은 깜짝 놀라 사무실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요양원 금고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앞에 동그란 안경을 쓴 행정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아침 잔액이랑 지금이랑 맞지 않습니다. 현금 장부에는 320만 원이라고 찍혀 있는데 금고에는 27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이 사라졌다는 거야? 네. 딱 50만 원입니다. 서진의 심장이 한 번 움찔했습니다. 어제 터미널에서 빌려준 돈과 똑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원장의 시선이 서서히 사무실 안을 훑다가 서진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금고 열쇠, 누가 갖고 있지? 행정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원장님이랑 저랑 그리고 야간 근무할 때는 박요양 보호사님이 맡아서 보관하셨죠. 사무실 안 공기가 약간 싸늘해졌습니다. 서진 씨. 네, 원장님. 어젯밤에 금고 건드린 적 있어요? 서진은 손에 쥔 볼펜을 꽉 쥐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약장만 열었어요. 금고는 아예. 원장은 팔짱을 끼고 살짝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야간 근무한 사람은 서진 씨 혼자뿐인데 행정실장이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CCTV는 복도 쪽만 찍혀 있어서 금고 앞은 안 나옵니다. 서진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원장은 곧장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런 뜻은 아닌데. 상황이 좀 애매해서 그렇지. 하지만 사무실 안 공기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필 50만 원이네. 어제 이사장님께 50만 원 빌려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원장의 말에 행정실장의 시선도 서진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원장님,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 제 돈을 드린 거예요. 제 통장에서 뺀. 그건 알지. 근데 장부가 틀어진 건 사실이잖아. 이사장님이 오시기 하루 전에. 원장은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일단 크게 얘기는 안 할게. 다만 서진 씨, 다음 주까지 어디 가서 다른 얘기하지 말아요. 재단에서도 오해할 수 있으니까. 오해라니요? 제가 뭐라도 잘못한 사람처럼. 목소리 낮춰요. 원장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성은재단에서 지원까지 약속했는데 지금 이런 일이 터졌다고 소문나면 우리 요양원 지원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나는 그게 더 걱정이야. 그 한마디에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뭐지?
사람이 아니라 지원금 붙은 꼬리표인가? 사무실을 나온 뒤에도 그 말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잠시 밖으로 나와 요양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는 자신과 상관없는 연예 기사와 광고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구석에 조그맣게 떠있는 기사를 보고 손이 멈췄습니다. 성은재단 소규모 요양시설 긴급 지원 확대 설립자 장명호 이사장 죄책감에서 시작된 일. 기사 제목만 보려던 서진의 시선이 저절로 아래 문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장 이사장은 10여 년 전 자신이 대표를 맡았던 섬유회사 계열사에서 하청업체 대금 지급을 제때 하지 못해 여러 중소공장이 문을 닫았던 일을 평생 마음의 빚으로 안고 살았다고 말했다. 그중 한 공장의 사장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가족들은 서울 변두리로 밀려났다는 소문도 있다. 섬유회사, 하청업체, 연쇄부도 사장이 과로로 사망, 서울 변두리. 머릿속에서 낱말들이 하나로 엮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장명호 섬유하청부도 라고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오래된 기사들이 몇 개 떠올랐습니다. 그중 하나의 본문 속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하청업체였던 박진섬유를 포함한 11개 공장에 수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섬유. 서진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공장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빠.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람 너무 믿지 마라, 서진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이 새벽 버스 터미널의 노인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나 대체 누구를 도와준 거지?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카카오톡 마이너스 야, 너 기사 떴다. 서진은 허겁지겁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성은재단이 감동받은 50만 원의 선의. 무명 요양보호사. 재단의 첫 교육생으로 발탁. 기사에는 서진이 어르신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댓글창을 내리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이런 사람이 있네. 진짜 선행이지. 존경합니다. 근데 너무 완벽한 스토리 아닌가? 쇼 같은데. 서진의 시선이 마지막 댓글에 멈췄습니다. 쇼?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일부러 이 모든 걸 쇼로 만들어버리려 한다면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불길한 예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됩니다. 상담실 문이 살짝 열리며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푸른의 요양원 맞나요?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출입구 앞에 서 있는 여자는 30 초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트렌치 코트, 빛나는 명품백, 귀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가 박혀 있었습니다. 원장은 황급히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혹시 성은재단에서? 여자는 미소만 살짝 지었을 뿐 명함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장윤아 성은재단 사무국장. 서진의 심장이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장윤아. 장명호 이사장님은? 원장이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사장님께서 어제 다녀가신 뒤로 우리 직원들이 다들 꿈을 꾸는 것처럼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아버지 아니 이사장님이 이곳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한 분을 아주 극찬하셨어요. 장윤아의 시선이 천천히 사무실 안을 훑다가 서진에게 멈췄습니다. 박서진 씨, 맞으시죠?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저 박서진입니다. 오늘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장윤아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3층 작은 상담실. 창밖으로는 고속도로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장윤아는 커피잔을 입술에 살짝 가져다 댄 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할머니가 수술을 받으신 건 박서진 씨 덕분이니까요. 아, 그럼 어제 그분이. 네. 제 할머니예요. 아버지가 어제 밤늦게까지 당신 얘기만 하셨어요. 그녀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조금 의심이 됩니다. 상담실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무엇이요? 모든 게 너무 딱 맞아 떨어져서요. 장윤아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한 번 두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지갑을 잃어버린 그날, 마침 터미널에 서 있던 요양보호사. 통장 잔액이 53만 원인 상태에서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50만 원을 건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 날 곧바로 요양원 지원과 재단 교육 제안을 받은 사람. 그건 우연히 겹치면 사람들은 의심을 합니다. 장윤아의 시선이 직설적이게 서진을 꿰뚫었습니다. 게다가 요양원 금고에서 50만 원이 사라진 날이 하필 아버지가 다녀간 바로 다음 날이더군요.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전 금고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장윤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박서진 씨 말을 그저 믿어주지 않습니다. 증거를 요구하죠. 그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하나 꺼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선행 요양보호사의 진짜 얼굴? 이라는 제목의 익명 게시판 글이 떠 있었습니다. 글 아래에는 서진이 터미널에서 장명호에게 돈을 건네는 듯한 흐릿한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누군가 멀리서 몰래 찍은 듯한 사진이었죠. 이건 뭐예요? 어젯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내용은 뭐 뻔하죠. 장윤아는 스크롤을 내려 보였습니다. 성은재단 이사장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냐? 50만 원 투자해서 인생 역전한 천재. 선행 마케팅 냄새 진하게 난다. 조롱 가득한 댓글들이 줄지어 달려 있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 절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때는 이사장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건 아버지가 더 잘 아시겠죠. 장윤아는 태블릿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재단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이름이 달린 기사가 나갔고 그 기사 때문에 후원자들이 모이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만 흠이 생겨도 공격 대상이 되는 세상이니까요.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당분간 언론 인터뷰나 SNS 활동을 일절하지 말아달라는 것. 두 번째는 문이 살짝 열리며 원장이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장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는 조용히 정리하겠습니다. 장윤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좋겠어요. 원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원장은 서류를 한 장 들고 서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진 씨, 나도 이런 말 하기 싫은데. 뭔데요, 원장님? 한 달 정도 휴직하는 게 어떻겠어? 네. 지금 인터넷도 그렇고 재단 안에서도 말이 많은 것 같더라고. 당장은 잘못이 없다고 해도 요양원 이미지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야. 서진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휴직 신청서였습니다. 저 잘못한 거 없어요. 금고 돈도 안 건드렸고 이사장님께 접근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도와달라고 하셔서. 나도 알아. 알지만 세상이 그렇게 안 봐.
일단 한 달만 쉬었다가 상황 정리되면 다시 부르면 되잖아. 정리되면 제가 돌아올 자리가 있을까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할머니도 아프신데 이럴 때 잠깐 쉬면서 할머니 곁 좀 지켜드려요. 좋게 생각하자고. 장윤아는 한 발짝 물러난 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서진은 펜을 쥔 손을 한 번 떨다가 결국 서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휴직 사유 개인 사정으로 인한 한 달간의 휴직 요청. 상담실을 나오는 순간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서마림 환자님, 검사 및 수술비 선납 200만 원. 입금 기한 3일 이내. 서진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자리, 세상의 시선, 할머니의 수술비. 모든 것이 한꺼번에 어깨 위에 올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던 아빠 말이 또 맞는 걸까? 복도 끝 창문 너머로 겨울 햇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지만 서진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직계를 내고 요양원을 나온 날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습니다. 서진은 요양원 앞 언덕길을 천천히 내려오며 플라스틱 서류 봉투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휴직계와 함께 개인 물품 몇 가지가 덜렁거리고 있었죠. 낡은 물컵, 볼펜 2자루,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려준 작은 그림 한 장. 휴직. 한 달만 쉬면 된다고 했지.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 턱 밑까지 올라온 불안을 억누르며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는데 뒷골목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한번 털고 가야지. 저런 애는 재단에서 눈만 돌려줘도 금방 잊혀져요. 낮게 가라앉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발걸음을 멈추고 무심코 담벼락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골목 모퉁이에는 쓰레기통 2개가 놓여 있었고 그 너머로 2사람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드리워져 있었죠. 벽 너머 장윤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모, 제가 서류랑 녹취는 알아서 준비해 둘게요. 요양원 쪽에서는 그냥 관리 부주의 정도로만 발표해 주세요. 그래. 우리도 이참에 재단 눈밖에 나기 싫으니까. 근데 그 애한테 좀 미안하지 않아? 시골서 올라와서 고생하는 건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원장 최복자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담배 연기 냄새가 바람을 타고 서진 쪽으로 흘러왔습니다. 이모, 재단은 이미지가 전부예요. 아버지는 순진해서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세요. 터미널에서 돈 빌려줬다는 얘기 듣고 벌써 마음을 다 줘버렸더라니까요. 장윤아는 냉소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차가운 쇠붙이처럼 서진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냥 약간의 거리를 둬야 합니다. 금고에서 50만 원이 사라진 것도 사실이고 인터넷에는 벌써 기사도 돌고 있어요. 근데 그 돈 진짜로 그 애가 가져간 건 맞아? 확실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사람들이 느끼게 만드는 게 요즘 세상에서는 더 강하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숨소리를 최대한 죽였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 두려웠죠. 어쨌든 이모 조카 상우 씨 말이에요. 행정실장 자리 어때요? 재단 쪽 지원금 들어오면 그걸 관리하는 자리니까 나름 미래가 있죠. 그럼 이번 일 잘 마무리되면 내가 알아서 추천해 볼게. 하이힐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똑똑 두드리며 멀어졌습니다. 담배 연기도 서서히 사라지고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은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에 쥔 서류 봉투가 구겨질 정도로 꽉 쥐어지고 있었죠. 아, 처음부터 나를 지우고 새로운 사람을 앉히려 했던 건가. 금고 안에서 사라진 50만 원, 상우라는 이름, 행정실장 자리. 조각들이 하나둘 맞물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이 완성되는 것 같았지만 그 그림은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카카오톡. 김도엽 퇴근했어? 병원 앞 카페에서 볼래? 할머니 뵈러 가기 전에 잠깐만.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쳐다보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언덕 아래로 내려갈수록 해가 기울어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병원 근처 작은 카페.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따뜻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바깥에는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안은 따뜻했습니다. 머플러를 두른 남자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죠. 야, 박서진. 기사스타님 오셨네. 서진의 대학 동기 김도엽. 로스쿨을 졸업하고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돕고 있는 변호사 준비생이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서진을 볼 때만큼은 부드러웠습니다. 야, 웃지 마. 진짜 너무 이상해. 서진은 자리에 앉자마자 요양원일, 금고 얘기, 휴직 얘기까지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점점 떨렸고 마지막 문장은 거의 속삭임처럼 작아졌습니다. 도엽은 말없이 듣다가 조용히 물 한 잔을 밀어주었습니다. 얼음이 컵 안에서 부딪히며 짤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장윤아라는 사람이 증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고? 응.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게 중요하대. 도엽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한 번, 두 번 톡톡 두드렸습니다. 요즘 가장 위험한 말이지. 사실보다 이미지가 우선이라는 말이니까. 그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볼펜 끝이 종이 위를 빠르게 훑어가며 글자들을 남겼습니다. 일단 두 가지부터 확인하자. 첫째, 금고 50만 원은 실제로 어떻게 사라진 건지. 둘째, 인터넷에 올라온 글과 사진은 누가 올렸는지. 근데 다 익명이잖아. 어떻게 알아? 법은 생각보다 디테일 집착하거든. 도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서진의 얼굴에도 희미한 희망이 스쳤습니다. 커뮤니티 관리자가 IP를 갖고 있고 그 IP는 통신사에 기록돼 있고 통신사는 계정 정보랑 연결돼 있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못 찾을 건 없어. 진짜 다 찾아낼 수 있어? 응. 다만 하나 필요해. 도엽은 노트를 덮으며 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도망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 서진은 잠시 도엽의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망 안 가. 도망갈 곳도 없고. 할머니가 여기 있는데 어디까지 도망가겠어. 도엽이 웃었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너머로 뻗어 서진의 손등을 한 번 두드렸습니다. 좋아. 그러면 나도 끝까지 붙어볼게. 너도 바쁠 텐데 자꾸 나 때문에. 어차피 사람들 이야기 듣고 억울한 사람 도와주는 게 내가 하려던 일이야. 조금 빨리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할게. 그의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뭇뿌리처럼 단단하고 깊은 무언가가 있었죠. 카페 밖으로 저녁 노을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과 보라빛이 섞여 마치 수채화 같았습니다. 그래. 도망치지만 않으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지도 몰라. 서진은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쓴맛 뒤로
은은한 단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은 곧 더 큰 폭풍 앞에 서게 됩니다. 며칠 뒤 서진은 병실에서 할머니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앉은 마림은 점점 말라가는 손으로 서진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푸르게 드러나 보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앙상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병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죠. 저기 봐라, 서진아. 요즘은 요양원도 참 좋게 나오네. 건강 프로그램에서 모범 요양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반듯한 침대, 환한 조명, 넉넉한 미소의 요양보호사들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TV에 나오는 곳은 다 저렇죠. 실제로는 그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효과음과 함께 뉴스 앵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한 요양보호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막이 뜨며 사진 한 장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터미널에서 서진이 장명호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을 멀리서 찍은 듯한 사진이었습니다. 흐릿하지만 두 사람의 실루엣이 선명했습니다. 서진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쥔 리모컨이 떨어질 뻔했죠. 성은재단 이사장에게 선뜻 50만 원을 건네며 감동을 준 요양보호사 박서진 씨. 하지만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 행동이 사전에 기획된 선행 마케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익명 게시판의 글과 댓글들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악의적인 추측들이 자막으로 흘러갔죠.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성은재단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던 마림이 천천히 서진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서진아, 저거 너 아니야?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철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 저 나중에 설명할게요.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물결치듯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동 소리가 병실 안을 채웠습니다. 요양원 동료들, 마트 직원들, 심지어 초등학교 친구에게서도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이거 너 맞지? 야, 진짜 그런 거야? 사람들 난리야. 서진은 모조리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진동은 계속 이어졌고 가방이 바닥에서 덜덜 떨리고 있었죠. 문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장문자 김도엽, 지금 뉴스 봤어. 절대 혼자 병원 밖으로 나가지 마. 내가 바로 갈게. 그러나 폭풍은 그보다 빨랐습니다. 이튿날 오후 성은재단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서진은 휴대폰 화면을 통해 그 문장들을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죠. 성은재단 입장문: 최근 박서진 씨 관련 논란에 대해 재단 내부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박 씨는 모든 재단 활동에서 배제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푸른의 요양원 공지: 우리 요양원은 금고 현금 부족분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며 관련 직원은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사진도 이름도 거론되지 않았지만 누구를 뜻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까지 서진을 한 번 더 쳐다보고 지나갔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저 사람 아니야. TV에 나왔던 건데. 금고에서 돈 사라졌다던데. 말들이 작은 바늘처럼 꽂혔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시선이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윤리위원회 출석 통보가 온 그날이었습니다. 재단 회의실 한가운데 긴 테이블 양쪽으로 검은 정장을 입은 위원들이 앉아 있었고 한쪽 끝에 서진이 앉았습니다. 의자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았죠. 장윤아는 위원들 옆에 앉아 서류철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조용한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위원장 격인 중년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박서진 씨, 불편하시겠지만 오늘은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는 눈앞에 놓인 서류를 넘겼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종이 위에 차갑게 반사됐습니다. 터미널 CCTV, 요양원 근무일지, 금고 잔액표, 인터넷 게시글 내용 모든 걸 다 종합해봤을 때 재단 입장에서도 당신이 완전히 깨끗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전 재단을 노리고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서진은 목이 메어 말을 잇기 힘들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마르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정말 어려워 보이셔서 그 정말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다른 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냉담했습니다. 중년 위원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서류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따라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첫째, 박서진 씨의 모든 대외 활동 중단. 둘째, 향후 1년간 재단 인턴십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불허. 셋째, 재단 이름이 언급되는 언론 인터뷰 금지. 그게 결국 절 재단에서 내쫓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위원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날씨를 이야기하듯 무감각했죠. 그 회의 자리에는 장명호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빈 의자 하나가 서진의 시선을 계속 끌어당겼습니다. 이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저를 한 번만이라도 만나주실 수 없나요? 서진의 질문에 장윤아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선명한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이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도 심하시고요. 아버지를 위해서도 이쯤에서 정리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나오는 길, 복도 끝 창문으로 빛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서진에게는 회색으로만 보였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 마치 다리에 쇠사슬을 단 것 같았죠. 그때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서진 씨. 돌아보니 장윤아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잠깐 이것만 받으시겠어요?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위로금이라는 이름으로 찍힌 수표와 간단한 합의서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는 새하얗고 깨끗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더러웠습니다. 이건 입마금 아닌가요? 서진은 봉투를 닫으며 물었습니다. 장윤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걸 원만한 합의라고 부르죠. 전 돈이 아니어도 돼요. 명예만 돌려받을 수 있다면. 명예라. 장윤아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명예가 밥 먹여주나요? 할머니 병원비도 있어야 할 텐데요. 할머니. 200만 원 고지서. 카드 연체. 모든 단어가 한꺼번에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습니다. 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봉투를 장윤아의 가슴 앞으로 다시 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못 받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각자 길을 가보죠. 누가 맞는지 곧 알게 될 테니까요. 장윤아는 봉투를 되받아 들고 뒤돌아섰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들고 서진을 불렀습니다. 복도 한쪽으로 데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보호자분,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올라갔습니다. 이대로면 당분간 중환자실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얼마나 더 있어야 해요? 적어도 한 달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치료비는 하루에 대략 6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하루에 60만 원.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숫자가 계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거절한 합의서 봉투가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복도 구석에서 서진은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다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동그란 얼룩이 바닥에 하나둘 생겨났죠. 이제 더 내려갈 곳도 없겠다. 그날 밤 도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났습니다. 서진아. 응. 고소하자. 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그리고 금고거는 횡령배임 쪽까지 다 들여다보자. 도엽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마치 쇠줄처럼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선택지는 둘뿐이야. 이대로 그럴 수도 있는 사람으로 남아서 평생 눈치 보면서 살든지 아니면 한 번은 싸워보든지. 서진은 한참이나 울음을 삼키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싸울게. 할머니한테 나는 떳떳했다고 말해주고 싶어. 그때가 올 이즈 로스트의 바닥에서 조금이라도 위를 올려다본 첫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지 몇 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던 어느 오후 성은재단 대강당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재단이 스스로 요청한 대국민 설명회의자 내부 윤리조사 결과 발표 날이었습니다. 재단 직원들, 후원자 대표들, 언론 기자들까지 줄지어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강당 한가운데 단상 위에는 장명호 이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한층 더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첫 번째로 단상에 선 사람은 윤리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는 박서진 씨, 푸른의 요양원, 성은재단 내부 기록, 인터넷 게시글과 CCTV를 모두 조사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자료 화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박서진 씨가 돈을 건네기 전까지 이사장님은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은행 ATM 화면 촬영본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박서진 씨는 자신의 통장에서 50만 원을 찾았습니다. 요양원 금고 잔액과는 시간대가 다릅니다. 다음 화면에는 푸른의 요양원 내부 CCTV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삭제됐다고 알려진 요양원 내부 CCTV 일부를 복구하는 데서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복구된 영상 속에는 새벽 시간대 낯익은 남자가 금고 옆에서 맴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복자 원장의 조카 상우였습니다. 이 장면은 요양원 내부 관리자만 접근 가능한 금고실 앞입니다. 당시 해당 직원은 행정실장 보조로 일하던 최상우 씨입니다. 강당 안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또한 익명 게시판에 올라왔던 선행 마케팅 관련 글의 작성자 IP를 추적한 결과 성은재단 내부에서 사용하던 와이파이에서 접속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글이 올라간 시각 해당 와이파이를 사용한 계정은 장윤아 사무국장 한 명이었습니다. 장윤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박서진 씨는
요양원 금고에서 사라진 50만 원과 어떠한 관련도 없으며 이사장님께 접근하기 위해 사전에 꾸민 행동을 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강당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장명호가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할 말을 해야겠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조금 갈라져 있었지만 한자 한자 또렷했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 한 섬유회사 계열사의 대표였습니다. 그때 여러 하청업체에 납품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수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스크린에 오래된 신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그 기사 속 박진섬유 사장이 박서진 씨의 아버지입니다. 장명호는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리베이트를 거부했고 계약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끄는 회사는 정직한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꽉 쥐었습니다. 제가 이 재단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박서진 씨는 어떠한 계산도 없이 사람을 도왔습니다. 세상에 남을 이용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 친구만큼 남을 믿어준 사람은 정말 오래간만에 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윤아가 단상으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마디가 떨어지자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아버지가 또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게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커지다 보니 나중에는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그와 별개로 박서진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장명호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재단 이름으로 박서진 씨께 정식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겠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재단에 꼭 필요합니다. 강당 안에서 수십 쌍의 눈이 서진에게 쏠렸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장명호 앞에 섰습니다. 저는 아직 재단이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제 아버지가 정직하게 살다가 사라졌다는 걸 이 재단 덕분에 세상이 알게 됐다는 것. 서진은 장명호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비록 늦었지만 이젠 누군가를 의심하기보다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겠습니다. 순간 강당 안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년 뒤 가을, 성은재단 입구에는 새로 달린 작은 현판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성은재단 박진이 기금 정직한 삶을 살다간 고 박진수 사장을 기리며 재단 사무실 안새로 놓인 책상 위에는 작은 명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사 박서진. 오늘은 지방의 작은 요양원 3곳을 둘러보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이사님, 출장 가기 전에 계약서 초안 좀 보고 가셔야죠. 김도엽. 이제는 정식 변호사가 된 그는 재단 법률 자문이자 프로그램 기획 담당으로 서진 옆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산골짜기 작은 마을에 있는 자작나무 실버홈이었습니다. 나는 욕심이 없어. 그냥 겨울에 물이 안 얼었으면 좋겠다. 원장은 사투리로 자조 섞인 농담을 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일러 교체 지원, 난방 보조금, 겨울 침구 세트 지원 다 넣어드릴게요. 그날 저녁 서진은 요양보호사 교육장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얼마 전까지 여러분과 똑같은 자리에서 밤마다 어르신들 옆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사실은 이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강 의장이 따뜻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 뒤 서진은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박마림 할머니가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었죠. 할머니.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림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서진을 향해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녀 왔네. 얼굴은 여전히 마르고 몸은 예전만큼 자유롭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한결 맑아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성은재단 강당에서는 장학금 수여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서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장학금은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다 사라져야 했던 한 사람을 떠올리며 만든 기금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때 기억해 주세요. 행사가 끝난 뒤 서진은 재단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난간 쪽에는 이미 장명호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 아주 잘 들었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 이 재단의 얼굴이야. 밤바람이 둘의 코트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서진 씨, 고마워요. 나를 구해줘서. 아니에요. 이사장님 덕분에 저도 누군가를 돕는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며칠 뒤 밤 서진은 혼자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1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곳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작은 캐리어를 끌고 허둥지둥 매표소를 찾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네. 잠시 뒤 그는 용기를 내어 벤치에 앉아있는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실례지만 혹시 조금만 도움을.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서진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얼마 필요하세요? 젊은 남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기차표 값 정도만 내일 바로 갚겠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지폐를 건넸습니다. 빌려드릴게요. 대신 꼭 나중에 다른 누군가에게 돌려주세요. 그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 그냥 요양보호사 출신 이사 박서진이라고 합니다. 그가 떠난 뒤 서진은 다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장님, 이런 게 말씀하신 순환인가 봐요. 한 번 받은 선의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것.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도엽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야, 이사님. 내일 오전 회의 잊지 마세요. 또 산골 가야 함. 서진은 웃으며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같이 가자. 우리 일이니까. 그녀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마지막을 조금 덜 외롭게 만드는 일을 평생 하겠구나. 밤하늘의 별들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직하게 살다 사라진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눈빛처럼요.